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서강대 대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경제학과 김동후, 아트앤 테크놀로지학과 장예원. 신문방송학과 김태현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학교에서 서강이 만드는 세상 언택트라는 프로젝트에서 언택트 투 아르텍트, 언택트에서 아르텍트로 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언택트는 여러분들이 모두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고, 이제 아르텍트는 저희가 이번에 만든 새로운 단어인데요. 아트와 컨택트를 합쳐서, 즉 언택트 시대에 아트, 예술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뜻의 언택트 투 아르텍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저희 팀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서강인들이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관람객이자 저희 프로젝트의 아티스트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냐면 코로나로 인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언택트 세상에 오게 되었고, 이제 이로 인해서 특히 문화예술 사업이 굉장히 위축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 사업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수요자들도 이제 여가 활동이 부족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지 못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는 점을 이제 저희가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전시회는 이제 기존에 없던 이제 문화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이제 많은 이제 언택트 시대의 여가를 즐기시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여가 활동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택트로 인한 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방구석 아티스트 공모전을 이제 직접 개최를 해서 이제 서강인들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숨어 있는 아티스트 분들께 이제 작품을 공모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사이트에서 이제 공모전과 저희 방구석의 아티스트 공모전을 홍보를 하였고요. 이 홍보 전략이 굉장히 성공을 해서 무려 131명의 아티스트에게 이제 140개의 작품을 공모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총 163개의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스마트폰 이제 화면이 움직이시는 걸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한 달간 동안 이제 전시하고 올린 이제 게시물들을 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굉장히 이쁘게 온라인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는 기존에 있던 이제 이용자가 많은 인스타그램 플랫폼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활용한 덕분에 이제 온라인 전시회에 굉장히 많은 이제 참여자들이 발생하였고요. 그래서 총 375명의 팔로워와 7,000횟수가 넘는 좋아요 수, 그리고 3,000회가 넘는 영상 조회수를 기록을 하여 저희가 처음 목표했던 값에 모두 4~5배 달하는 이제 달성 값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Next Please 그림 이어 그리기 챌린지라고 해서 굉장히 좀 참여적인 이제 온라인 전시회 컨텐츠도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저희 관람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챌린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제시한 미완성된 슬픈 표정의 그림으로서 이제 코로나 블루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있는 팔로워들의 모습을 담아서 이제 넥스트 플리즈 챌린지를 진행하여 이제 완성된 그림을 이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있는 이제 팔로워의 모습을 완성된 그림으로써 나타낼 수 있게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언택트로 인해 이제 좀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저희 아텍트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인스타 피드에 있어서 비율도 생각했습니다. 작품과 배경사진 사이의 비율을 디자인 스터디를 하면서 구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드들이 각각 모여서 전시관을 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3분할, 9분할 포스터를 제작해서 업로드해서 이제 팔로워들이 보는 재미가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어울리는 액자 배경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했고, 그리고 사진과 그림 작품뿐만 아니라 영상 작품들은 IGTV로 업로드 시켰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의 작품 설명이 담긴 그런 영상을 인스타그램 피드에 덧붙여 관람객과 아티스트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제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한 달간의 방구석 예술관을 통해서 소통회장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아티스트와 관람객 사이에서는 아티스트가 직접 보내주는 작품 설명을 통해서 관람객이 댓글로 느낀 점과 피드백을 공유하였고, 네, 이렇게 많은 댓글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관람객과 저희 사이에서는 작품에 대한 느낀 점과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꾸준히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넥스트 챌린지를 이용해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이나 아니면 소소한 행복이라든지 이런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와 아티스트 사이에서는 많은 소통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티스트의 작품 설명을 받아서 작품에 대한 저희의 짧은 감상과 함께 업로드 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피드는 작품 해설, 그리고 피드의 글에는 저희의 작품에 대한 짧은 감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시가 마무리된 다음에는 심사를 통해서 부상을 지급했는데요. 저희가 작품을 평가한 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신선함, 주제, 예술성, 적극성이 있는데요. 적극성은 이번 공모전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작품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각 5점씩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가 기준 4가지에 따른 심사인단 6인의 심사를 통해서 점수는 심사단 점수와 좋아요 수 10%를 반영한 작품으로 고득점 순으로 11작품을 선정해서 수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부상은 수상작 11명, 수상작에 해당하는 작가님들 11명에게 패브릭 포스터와 필름 카메라를 지급을 하는 등 부상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시가 끝난 후에 관람객들의 후기가 많이 남겨졌는데요. 첫 번째로 관람객 SJ님께서는 서강에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가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면서 큐레이터 분들과 작가님들에게 감사를 표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꿈을 방구석 예술관 전시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다라는 아티스트들도 계셨고, 그리고 나만 보고 말았던 사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던 것에서 많은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아티스트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작품집을 만들면서 131명의 아티스트 그리고 375명의 팔로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언택트 작품집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를 했는데요. 140개의 작품을 모두 모은 작품집을 제작함으로써 이 방구석 예술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받으신 작가님들과 그리고 좋아요 팔로워 이벤트를 당첨되신 참가자분들께서 남겨주신 후기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언택트 세상, 즉 언택트로 인해서 끊어져 있던 세상을 아트액트를 통해서 연결시켰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또한 세상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동태, 저희 팀의 변화입니다. 저희는 지성, 인성, 성찰 부분에서 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공부를 했고, 레이아웃과 피드 디자인 스터디를 통해서 지성적인 부분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성 부분에서는 저희 장동태, 즉 관심 분야가 서로 다른 3명이 만든 시너지를 통해서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그리고 아티스트 관람객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발전시키며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아성찰을 통해서 서로의 작업물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활동일지 작성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저희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찰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택트 세상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비대면 문화소통 콘텐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에 슬기롭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 아티스트의 컨텐츠들, 즉 방구석 아티스트 공모전, 방구석 예술관, 넥스트 플리즈 챌린지를 통해서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 접근성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아티스트를 모았고 높은 참여율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역별 아티스트 비율은 수도권에서 53.9%, 비수도권에서 46.1%로 조금 전국에서 모여든 아티스트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참여율을 생각보다 높은 참여율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저희들 모두 뿌듯한 전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람객과 아티스트 사이에서는 일반인 아티스트가 홍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아티스트 스스로의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으며 아티스트와 관람객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함으로써 더욱더 아텍트 세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앤디 워홀은 예술은 당신이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트액트를 통해서 사람들은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트로스 자기설계 로드맵전에 대해서 발표드릴 경영학과 19학번 홍주연입니다. 저는 제6회 알바트로스 자기설계 로드맵전 1위 수상자로 오늘 제 경험을 공유드리기 위해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Why, How, So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Y 파트에서는 알바트로스 자기설계 로드맵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 그리고 로드맵전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How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 방법, 그리고 So 파트에서는 자기설계 로드맵전을 통해 얻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계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도 4학기를 마치면서 이런 고민들이 떠올랐는데요. 일단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많았으나 스토리 라인이 부재했다는 그 하나를 꿰어주는 스토리 라인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로 구체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직 2학년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이런 각종 핑계로 미뤄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막막함이 있었는데요. 이런 고민을 해소하게 된 것이 바로 알바트로스 자기설계 로드맵전입니다. 이 알바트로스 자기설계 로드맵전이란 학부생이 자신의 희망 진로를 성취하기 위해서 4년간의 학사 과정을 미리 설계해보는 학생 참여 대회입니다. 트랙 1과 트랙 2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트랙 1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 선배님과의 멘토, 멘티로 매칭이 되어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트랙 1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트랙 1을 선택해서 로드맵전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로드맵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분석과 경험 정리하기였습니다. 그 자기설계 로드맵전 양식의 가장 상단을 보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는 자기 분석 파트가 있어요. 저는 그 장점과 단점을 채우면서 제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제작 역량,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 뛰어드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도전 정신이 저의 장점이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직군이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에 관련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저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년간, 대학생활 2년간 해둔 활동을 아카이빙해둔 그런 노션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산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량을 그동안 키워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본 걸 바탕으로 관심이 가는 직군과 산업을 1차적으로 추려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전문직 같은 그런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은 떨어지더라도 역동적인 직군과 산업을 선호한다는 걸 저 스스로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직군 같은 경우 마케터, 데이터 분석과 전략 기획, 서비스 기획 같은 것을 추려냈고요. 산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역동적인 성향이 강한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언론사 같은 산업을 추려냈습니다.
이렇게 추려낸 것을 바탕으로 선배와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저와 매칭된 멘토님, 그러니까 선배님은 카카오 광고 플랫폼 기획팀에서 일하시는 선배님이었습니다. 어떤 선배님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해서 선배님의 메일로 전달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글 미트를 통해서 화상으로 1시간 정도 온택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종료 후 답변 내용을 메일로 답변을 받고 정리해서 인터뷰지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비스 기획 직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 데이터 활용력,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온 건 결국 모든 산업은 이커머스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배님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앞서 출연했던 직군과 산업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좁혀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선배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서비스 기획은 저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군 같은 경우에는 전략 기획과 데이터 분석으로 좁혔고요. 산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제가 사회에 나갔을 때 조금 더 전도 유망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이커머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는 저의 장점, 희망 직군, 관심 산업군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이수 목표를 정의를 내렸는데요. 저는 전략 기획이라는 직군에 관심이 있었고 이커머스라는 산업에 관심이 있었고 콘텐츠가 저의 장점이었기 때문에 이수 목표를 콘텐츠로 이커머스를 혁신하는 다재다능 PM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수 목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메인 역량은 논리적 결정력이고 서브 역량은 데이터 활용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린 것의 효과는 스토리라인을 설계를 하면서 딴 길로 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큰 장점인데요. 이수 목표를 크게 정의한 다음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큰 스토리라인을 설계했습니다. 일단 1학년 때는 콘텐츠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새내기 시절, 대학 시절에 잊지 못할 경험이라는 소제목으로 제 응원단 경험과 콘텐츠에 대한 관심의 시작점을 서술을 했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유통업의 매력, 데이터 분석력의 필요성, 콘텐츠와 경영학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런 소제목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콘텐츠, 이커머스, 그리고 전략 기획이라는 그런 세 가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 때는 약점 보완을 위한 전략, 그리고 강점은 더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계한 스토리라인을 뼈대로 해서 그 다음에는 자격증이나 대외활동, 학회, 인턴 등 필요한 활동들을 세부적으로 채워나가는 단계인데요. 스토리라인이 뼈대라면 지금 이 시간은 살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포인트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개설 교과목이나 취지팀 후기 등을 탐색하면서 대외활동, 학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학회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어떤 활동을 하는 마케팅 학회 무엇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활동했던 선배님과 인터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 이게 단순히 공모전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의 진로를 위한 로드맵을 설계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만 적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공모전을 위해서 서술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는 게 이 최종 로드맵에서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기설계 로드맵전을 통해서 이런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공개 선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기설계 로드맵전을 통해서 저처럼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께 이 로드맵전에 대해서 제 꿈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도 생겼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제 꿈을 로드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 꿈을 더 구체화시켜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설계 로드맵전은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력이 부여된다는 점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지 제출 기간, 1차 로드맵 제출 기간, 최종 로드맵 제출 기간 이렇게 일정이 모두 정해져 있고 거기에
거기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미룰래야 미룰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동기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 진로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게 자기설계 로드맵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후기 공모전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된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최정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엄마의 두 팔, 그 저변과 넘어, 주제는 가정폭력에 대한 수기라는 제목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후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그 자체가 제게 어떤 의미였던가에 대한 자문에 대한 그러한 답입니다. 일단 이 그림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공통적으로 뒤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첫 번째 그림은 비를 그냥 맞고 있는 사람, 그냥 비에 맞서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또 두 번째 그림은 우비를 입고 있고 우산도 쓰고 그 다음에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그림에서 비는 폭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력 상황에 그냥 맞서고 있는 사람과 우산도 쓰고 우비도 입고 맞서고 있는 사람의 차이, 이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서 발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빗속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산입니다. 그리고 폭력 예방 교육은 이러한 점에서 우산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타인이 내게 해를 가했을 때라는 그런 가정이든 실제의 상황이든 그 해를 가했을 때의 의외의 복잡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폭력 예방 교육이요. 어떤 의미냐 하면 매를 번다라는 예시를 들 수 있는 라는 말의 예시를 들 수 있는데, 매를 번다라는 말은 너 그냥 그게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그거를 벌어들인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폭력을 당한 사람이 그 정당화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복잡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폭력 예방 교육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은 우산과 같습니다. 첫째로 폭력을 당한 사람은 절망감을 느낄 수 있고, 또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타인의 시선, 그리고 나 자신의 시선을 느껴야만 하게 되겠고, 또 반복적인 폭력의 경우에는 무기력까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어려운 점에서 불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은 우산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나 폭력을 멈추라고 권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가해자의 경우에는 너의 그 폭력은 잘못되었어.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것은 폭력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고, 피해자에게는 네가 당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어. 그러므로 그것을 멈추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방교육을 듣고 후기를 작성한다는 것이 제게 어떤 의미였던가에 대한 자문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그런 폭력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저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있었던 작지만 분명히 폭력이었던 것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력 예방 교육에서 그런 점을 또 배웠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후기를 작성하면서 다시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짓자면 폭력의 잔재 그리고 폭력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처했을 때의 그런 위기를 모두 이길 수 있는 튼튼한 새싹을 키우기 위한 기회를 엿보는 것이 폭력 예방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에서 개최한 온라인 해외 인문유산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학과의 엄태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프로그램의 이름인 뻔뻔한 유럽 여행으로 부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뻔한 유럽 여행, 뻔하게 하기, 즉 재미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름에서처럼 제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유럽, 그 중에서도 서부와 중부 유럽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는 5단계를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우선 처음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린 후에 내용 중 일부를 추려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드린 후에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거는 이제 공모전에 제시된 4가지 기준에 따라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문학과의 연관성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여행 속에 역사 콘텐츠를 더하는 걸 선택했고 또 두 번째 평가 요소인 주제 및 목적의 참신성과 독창성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에 부담 주지 않을 정도로 역사 콘텐츠를 더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장소들을 위주로 해서 방문하는 걸 통해서 독창성과 참신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 기준인 기획 경로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경로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전통적이나 일반적인 유럽 여행의 경로이기 때문에 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도 추가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쉽게 실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우선 제목에서처럼 이제 뻔과 펀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뻔은 뻔하다는 의미이지만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일반적이고 접근하기 쉽고 활용하기 쉽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일반적인 유럽 여행의 이동 동선을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 또 주요한 유럽의 관광지나 관광 도시를 위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펀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참신성과 독창성 그리고 재미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면의 역사성을 느끼는 걸 추구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관광지들을 제시함을 통해서 독창적이고 좀 참신한 여행을 하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제시해드리기보다는 일부만 추려서 제시해드리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파리인데요. 파리에 방문하시면 에펠탑도 방문하실 거고 또 루브르 박물관도 방문하셔서 모나리자도 보시고 하실 거고 또 개선문도 방문하실 텐데요. 사실 여기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파리에 있는 개선문과 이름이 같은 라데팡스의 개선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선문은 1989년에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990년에 완공되었는데요. 외향으로만 봐도 굉장히 초현대적이기 때문에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저는 이 건물이 프랑스 혁명의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역사학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기억 연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기억 연구라는 거는 기존의 역사가 문헌에 기반해서 구성된 것이라면 사람들의 어떠한 기억이나 그러한 증언 이런 걸 바탕으로 역사를 구현하는 것이 이제 역사학에서의 기억 연구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억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의 어떠한 사건을 오늘날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근현대사에 있던 어떠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슬픈 사건이거나 아픈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를 오늘날 기억하는 방식 역시 이제 그러한 슬픔이나 아픔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근현대사에서도 이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깝게는 20년 정도 후에 맞이하게 될 광복 100주년이나 건국 100주년 이러한 긍정적인 어떠한 요소들을 어떻게 그 시기에 기억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이 프랑스의 라데팡스에 있는 개선문을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인데요. 암스테르담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운하도 구경하실 거고 풍차도 구경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등가도 방문하게 되실 텐데요. 이제 홍등가로 방문하시는 길에 지도상에도 굉장히 작게 표시되어 있긴 한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물을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발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인데요. 현재는 이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 관광지화도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방문하는 사람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이 바로 과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본사 건물입니다. 동인도 회사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덴마크 이런 여러 나라들에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를 바탕으로 해서 향신료 무역을 주로 주도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특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근대 금융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사실상 최초의 주식회사였고 이 주식의 구입은 그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을 샀는데 다시 이걸 돈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주식이 최초 발행될 때 구입하지 못했지만 향후에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가치를 보고 주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거래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서 증권 거래소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과 증권 거래를 통해서 통화의 화폐량이 늘어나게 되고 통화가 유통이 많이 되게 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은행 산업에 있어서의 어떠한 개혁이나 발전 역시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작은 건물을 통해서 이제 근대 금융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건물을 보시면서 그러한 근대 금융의 요소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지만 원래 가시려던 홍등가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러한 자유라는 이러한 요소가 이 작은 네덜란드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요소라는 점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코 프라하인데요. 프라하에 방문하시는 굉장히 한국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되었고 또 물가도 저렴하고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이런 아름다운 골목도 있고 또 이제 많이 알려진 카렐교라는 다리를 방문하셔서 여기 있는 성인상을 보시면서 소원도 비시고 하실 텐데요. 사실 조금 뜬금이 없긴 하지만 체코 프라하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베트남 음식점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평점이 좋은 데를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뜬금없이 프라하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소개해 드리냐 하면은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 제 프로그램이 영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체코까지 올 시점이면은 어느 정도의 향수를 느끼시게 될 텐데 비록 한식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입맛에 굉장히 잘 맞는 베트남 음식을 드시면서 그러한 향수를 달래해 보시라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베트남 음식 속에 체코의 이 베트남 음식 속에 중국과 베트남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서 냉전 시기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36년간 받았는데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나라 무제 시기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0세기 베트남의 리 왕조라는 독립 왕조가 세워지기 전까지 10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을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베트남 사람들의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고 또 특히 중국과에 있어서의 대등성도 굉장히 강하게 의식하는데요. 그 건국 신화에서조차도 이제 베트남의 신화 속의 인물을 제시하고 또 이후에도 이제 중국과 어떤 책봉, 조공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의 황제가 있음에도 자신들도 황제를 칭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베트남인들의 강력한 어떤 자부심과 자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1000년에 가까운 중국의 식민 지배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상처로 남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자 베트남과 중국, 여기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합니다. 중국은 같은 어쨌든 사회주의 깃발 아래 서게 되었고 실제 중국은 베트남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사실상 중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프랑스와 미국을 거의 이제 베트남에서 몰아내지 못했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베트남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중국에 대한 역사적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의 맹주가 되려던 베트남과 또 이를 견제하려던 중국과의 충돌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서 1979년에는 같은 사회주의권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로 둘의 관계가 악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이제 베트남은 혼자서는 중국을 상대하기 버거웠기 때문에 당시 중국과 이념 갈등을 빚고 있었던 소련과 연대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련의 주변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공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이 체코슬로바키아로 베트남의 많은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이 파견되게 됩니다. 이후에 냉전은 끝나게 되었지만 이러한 파견되었던 노동자나 기술자들이 체코에 잔류하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베트남 음식점이 체코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체코에서는 베트남 음식점을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여행과 인문학의 조화를 통해서 인문학의 일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중에 쉽게 인문학을 접함을 통해서 어떤 인문학에 있어서의 장벽을 넘으시고 평상시에도 인문학적인 호기심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다양한 탐구를 하실 걸 기대하고, 또 이를 위해서 실제 이 프로그램 자체도 딱딱한 학술 답사가 아닌 즐기는 여행으로 만들어 놓았고, 하지만 동시에 즐겁지만 지적으로도 유익한 여행을 기획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대 효과로는 이제 어떤 하나의 방법론으로 꼭 내용 자체를 활용하진 않으시더라도 이 여행 프로그램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각자의 어떤 주된 여행 속에 이 부분적인 요소들로 자신의 관심사를 껴넣는 이러한 방법을 차용하셔서 본인의 여행 프로그램에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는 완전히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서 제시해드린 경로에 기반을 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 굉장히 알차고 효율적인 유럽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모전 참가 소감인데요. 이 공모전의 참가 소감은 이제 좋은 기회였고 좋은 시간이셨기를 바라고, 또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에게는 이제 추억을 회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아마 이 발표를 보시거나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집에만 거의 계셨는데 답답함을 해소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셨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저희 모두에게는 이제 지금은 비록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서 또 다른 나만의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연구원 장종진입니다. 저는 2020년 대학혁신지원 사업으로 운영된 국제지역문화원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지역문화원에서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으로 총 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스콜라십 지원과 인문고전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인문학 기반 융합 소프트웨어 연계전공 운영, 인문 분야 해외 학술활동 지원 총 4개의 사업이고 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진행된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 코어 사업의 지속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문대 학생의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 목적을 가지고 계속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우선 먼저 인문 스콜라십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 스콜라십 지원 사업은 인문 분야 우수 학생의 선발 및 지원으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고 우수 대학원 진학 예정자의 안정적 학습 및 연구 여건을 조성하는 데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운영 내용으로는 학기당 학업지원금으로 석사 경우에는 230만 원, 학부의 경우에는 205만 원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문학부 아너스 프로그램이나 인문고전 아카데미 수강을 필수로 해야 되고, 그 밖에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공 지도 교수의 관리나 학업 성과물 제출, 해외 학습 발표 지원 등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주요 성과를 보게 되면은 2019년의 경우에는
1, 2학기 통합해서 총 한 85명에 약 1.9억 원을 지원을 했고 2020년의 경우에는 54명, 그래서 약 1억 2,3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숫자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학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대학 코어 사업과 혁신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원을 계속적으로 진학하고 계속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보다는 계속적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고서 진학 중인 학생들의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신규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적은 경우고, 지금 코어 사업 때부터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코어 스콜라십과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인문 스콜라십을 지원받은 학생들을 보게 되면 187명 중에 153명, 그래서 현재까지는 82%가 대학원에 진학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지금 뭐 미졸업자든지 아니면은 신규 지원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 85%, 90%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 총액 대비 한 88% 집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가 좀 제한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미어문의 오은주 학생 같은 경우에 박사 과정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부터 코어 스콜라십을 받고 인문 혁신 지원 사업으로 인문 스콜라십을 지원받아서 뭐 해외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 발표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코미타스라는 미국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문고전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고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고전 강독을 통한 고전어 및 동서양 인문고전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인문대 전공생의 인문 기초 소양 함량과 기초 학습 능력, 그리고 다언어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좌당 총 10회 이상의 연속 강좌를 진행을 해서 총 30시간을 이제 이수를 하게 되고, 소규모 집중 강좌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2개 강좌씩 운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8개를 운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사이버 캠퍼스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성과를 설명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는 총 6개를 진행을 했고, 수강생은 83명, 그리고 강좌당 평균 한 13.8명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80%, 총 10회 강좌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80% 이상, 그러니까 8번 이상을 들은, 3시간씩 8번 이상을 들은 학생에 대해서 이수했다고 해서 이제 산정을 했는데 46명 정도 그래서 이수를 했고, 55.4% 정도 이수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강좌 주제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나 단테의 신곡, 뭐 지옥이나 연옥편, 그리고 뭐 서간문 강독을 통한 조선시대 역사의 이해, 사기 한서 강독, 뭐 중국 고대 개혁가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을 했고, 현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개 강좌가 신청 중인데 지금 약 50명 정도 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93명에 비해서 많은 숫자의 수강생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강좌,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강좌를 들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뭐 강의 구성이나 학업의 도움, 뭐 강의 전반적인 만족도나 참여 의향을 보게 되면 거의 81에서 88% 정도여서 그러니까 매우 만족과 만족이,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이 강의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고 있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뭐 만족도 같은 경우에 지금 주관식으로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강의 소감 같은 걸 적어준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뭐 주요 중에 하나로 보게 되면 뭐 텍스트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가면서 원전의 의미와 번역어의 관계, 당대 그리스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
현대적 참조점 등을 방대하면서도 축조적으로 전달해 주신 것이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만족이 높은 그런 서술형 답변이 많았고, 뭐 주요 뭐 한문이나 뭐 다양한 강독 자료 등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적어주는 학생들이 많아서 다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문학 기반 융합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 기반 융합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아닌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적 통섭적 사고를 지닌 IT 전문가 양성과 뭐 IT 분야의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IT 분야의 소양을 갖춘 인문학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코어 사업 때 이제 개설이 되어서 학과를 만들었고 연계 전공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계속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교과 교육 과정에서는 융합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기별로 8개 정도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이 중에는 인문학 기반 융합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으로 3개 정도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 기반 융합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자가 이제 A트랙과 B트랙인데 B트랙 같은 경우는 인문학적인 교과목을 많이 포함시킨 교육 과정을 따로 연계 전공으로 만들어서 이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 비전공자의 학생, 인문대생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연계 전공이기 때문에 강좌당 총 뭐 30시간이나 36시간 이상의 실습 위주의 집중적 특강을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캠퍼스를 활용해서 이것도 똑같이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운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성과를 보게 되면 융합 소프트웨어 교과목 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 2학기 총 16개의 교과목을 개설했고 수강생 수는 654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5.3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자 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20년 1학기 기준인데 현재 37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이제 2명 줄은 걸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2학기 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제 제 예상으로 한 50명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오히려 이제 코어 사업 진행이 끝나고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융합 전공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도를 위한 기초 R 프로그래밍이나 파이썬 프로그래밍, 뭐 R 언어 중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3개를 운영했고 작년에 비해서 벌써 수강생 수가 한 개는 아직 이제 겨울방학 때 운영 중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수가 이제 더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수 비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4개 강좌에 42%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벌써 61.7%라서 작년에 비해서 이수 비율이 확실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뭐 강의 만족도나 학업의 도움이나 전반적인 만족도나 아니면 추후 참여할 의향이 거의 90에서 100%에 가까운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실습 위주의 연계 전공 특강에 대해서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문대생이나 아니면 비컴퓨터학 공학 전공생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런 습득도를 높이려고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답변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뭐 만족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반영을 해서 그리고 실습 위주의 어떤 이제 뭐 R툴이라든지 뭐 실무 관련된 강의를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이제 특강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 분야 해외 학술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문 분야 학생의 해외 학회 및 학술대 발표와 참가를 지원하고 학생 주도형 해외 인문유산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특정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로를 계획하고 이제 실제로 답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내는 식의 하는 식의
실제 체험 답사 프로그램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뭐 발표자 이제 해외 학회 학술대 발표 및 포스터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해외 인문 유산 체험 프로그램 경우에도 인당 100만 원 정도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경우에는 해외 학술대 발표는 6명, 그리고 해외 인문 유산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4팀 14명을 지원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해외 학술대 발표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공모전의 형태로 진행해서 온라인 해외 인문유산 체험 프로그램 공모전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뻔한 유럽 여행이라든지 뭐 융합으로 다시 읽는 이스탄불 등 총 18건이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이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이렇게 6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인문학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주제 및 목적의 참신성과 독창성, 기획 경로의 활용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평가 기준으로 해서 6건을 선발했고, 내년의 경우에도 이제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추후 내년 2021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운영 방안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이 대학 혁신 지원 3년 차이기 때문에 인문 스콜라십 계속 지원 수혜자의 안정적인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용 재원 내나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학습 연구에서 뭐 논문 발표라든지 논문 게재라든지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도 조사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다양한 인문고전 아카데미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고, 인문학 기반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제 만족도 같은 부분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 중심의 특강이나 아니면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학술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1학기 정도까지는 계속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논문 게재나 발표 등에 대해서 뭐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뭐 연구나 학습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모색해서 인문대 학생들이 해외 학술대 발표나 그런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